10번째 시간, 오늘은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신현중학교 3학년입니다. 준비합니다. 공책, 프린트 제발 준비해 주시고요. 필기도구 꺼내 놓으시고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차시는 뭐 이런 그 한국이 뭐 세워졌다, 남한이 세워졌어, 전쟁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 뭔가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보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또 살펴볼게요. 1945년 조선건국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이 있었는데 해방을 맞이한 이후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그 뒤에 해방 이후에 치안을 담당하다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나 결렬되고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와 우가 합작운동을 벌이나 그것도 잘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47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죠. 이것도 잘 안 돼서 유엔으로 문제를 넘겼다. 자, 유엔에서는 총선거해라. 근데 북한이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만 해라 라고 결정이 되어서 50총선이 결정이 되자 제주 4.3 사건과 남북 협상으로 어떻게든 분단을 막아보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50총선거를 하게 되었다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이 50총선거 이후에 남한에서는 1948년 50총선거로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죠. 남한에서는 농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을 하려 하였으나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서 1953년까지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정말 이 당시에 살아 있었으면 여러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군정 시기에서 6.25 전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노인 혐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시기를 겪고서 지금까지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노인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게끔 그분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름값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학교 공짜로 이렇게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 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싫어하지 마시고 예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는지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은 계속 대통령이고 싶은 한 남자의 욕망. 무슨 10시 하는 드라마 같죠? 그 욕망이 숫자와 법으로 얼룩져서 계속 뭔가 이상한 합법적인 틀로 연결이 됩니다. 그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1948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에 의해 대선을 하고 간선제였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되었던 게 1948년입니다. 그러면 1948년 선을 하나 긋고 48년 한번 살펴볼게요. 총선이 있었죠. 재헌 국회에선 대통령제를 선택했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중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대통령 길게 8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국회의원이 뽑는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인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이런 재헌국회법에 따라서 대선을 치른 이승만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선거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총선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4년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48 더하기 4면 52년일 텐데요.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예요.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년만 그 임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1국회 임기는 2년. 그럼 여기다 2를 더하면요, 여러분. 1950년에 총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은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남북이 분단되는 걸 싫어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보다는 약간 이승만 계열,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 당시에 친일파의 후손들인데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1950년 총선에서는요, 약간 독립운동 계열이었던 분들이나 이때 나오지 않았던 분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거 당선이 돼요. 이렇게 총선에 의해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된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은 그닥 반기지 않았겠죠. 반기지 않았지만 뭐 국민들이 그렇게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전쟁이 터졌죠? 바로 6.25 전쟁이 터졌죠. 전쟁통에 막 정신없이 흘러갈 때 국회의원들이 약간 이승만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52년도는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총선은 이 원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50년에 한 번 한 거고요. 이제 대선은 48에다 4를 더하니까 52년에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대선이 쭉 진행이 된다면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겠죠. 이승만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쟁통, 아직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통에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총선이 문제야. 그때 총선 때문에 간선제로 내가 대통령이 되기 힘들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전쟁통이니 정신없을 거야. 법을 바꾸자. 근데 법은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아서 법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52년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게 돼요. 일단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버스에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부산에 그러니까 정부가 피난 가서 부산에 국회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아침에 출퇴근하는 버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버스를 군인들이 가서 납치합니다. 그리고 되게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련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되게 꼼짝도 못하게 약간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뭐 청년 단체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넣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 이렇게 다 군인들이 지켜보고 총 들고 있고 경찰들이 에워싼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166명에게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너네들이 나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쪽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전쟁 중에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163명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163명이 손을 들어서 163명이 찬성해서 개헌안이 통과돼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쟁통에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직선제를 통해서 여러분 봐요. 1948년 총선 있었고 1대 대통령 이승만이었는데 50년에 총선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죠. 52년에 대선을 위해서 발췌 개헌, 약간 뽑는 걸 발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요구도 조금 받아주는 척하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임기 4년 중임 가능 방법을 직선제로 바꿔서 본인이 전쟁 중에 또다시 당선이 되게 됩니다. 2대 대통령까지는 그렇게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민주적이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나 다음 대통령도 하고 싶은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4년 뒤인 1956년입니다. 56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못 나올까요? 바로 중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임 조건에 한 번만 더 나올 수 있다는 중임 조건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승만은 생각하겠죠. 이걸 어떡하지? 중임만 가능하잖아. 중임 제한을 없애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3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요 시기에 헌법을 개헌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당일치기로 안 하고요. 대선 있기 2년 전에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바로 54년도에 헌법을 바꾸자! 중임 제한을 없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54년도에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가능할까요? 개헌의 조건은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이 당시 국회의원의 제적 수는요. 203명이었습니다. 203명의 3분의 2 나누면요. 135.33333333 그러면 여러분 135.3333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몇 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할까요? 13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그 이승만 쪽에서 국회의원들 136명을 달달 구워 삶아서 찬성표에 찍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한자를 잘 몰라서 그 반대하는 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 135명이 찬성한 걸로 나와서 개헌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땅땅땅 도장을 치고 금요일 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지나고 국회의원들이 다시 출근을 하자 수학자를 동원해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반올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학자입니다. 구하려는 자릿수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린다. 135.333이니 135.333의 근사값은 136이 아니라 135다. 135명이 찬성했으니 이거는 바로 찬성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수학자가 주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막 수학적인 뭐 서울대 교수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 날 와보니까 의장이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립니다. 고로 개헌안은 통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러는 게 어딨어? 라고 반대쪽 국회의원이 저항하시지만 의장봉을 땅땅땅 뚫겨서 개헌을 하게 되죠. 이 개헌을 445입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살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발췌 445입 개헌 때는요. 임기 4년 중임 가능 방법 직선제에서 초대 대통령만 이것도 되게 좀 유치하죠. 초대 대통령만 중임 제한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수 있었죠. 이 대선에 나온 이승만 대통령의 그 포스터예요. 다시 모시자 대통령으로 해서 이승만이 나왔고요. 못 살게 딱 갈아보자 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도 쭉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504표를 얻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긴 하는데 504만 표, 적지 않은 표죠. 그런데 이 당시 잠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인 신익희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맞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자 2번이나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쪽에서는 엄청 신익희 후보 쪽을 반대하고 막 방해하고 막 유세도 못하게 막 방해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신익희 후보가 전라도에 유세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기차에서 죽어요. 내일혈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신익희 후보가 대선 한 달도 안 앞둔 상황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후보가 죽으니까 그냥 이승만 표로 많이 가죠. 그런데 표를 다 개봉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왜냐하면 많은 표가 조봉암으로 갔어요. 다음 선거에서는 만만치 않겠는데 하고 눈여겨보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익희 후보를 추모하면서 185만 표나 신익희 후보를 뽑았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요. 부통령으로는
자유당 후보가 380만 그리고 401만이 나온 장면 후보가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승만은 장면 후보가 부통령이 된 걸 너무너무 싫어서 그 대통령 축하연에 장면 후보를 본 척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쪽 라인 사람들도 좀 불안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이가 70에서 8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셔도 노안으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56년 대선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1948년 4년 중임 가능한 간선제였어요. 중임 가능한 간선제 이렇게 올라갔네요. 대선으로 이승만이 뽑혔습니다. 52년에 발췌개헌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승만이 뽑혔죠. 54년에 4.4.5.2 개헌 중임 제안이 철폐되면서 56년에 이승만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선거는 언제일까요? 196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헌법이 다 고쳐졌어요. 초대 대통령은 정말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할 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면은 당연히 당선이 되겠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승만이 80이 넘어가요. 걱정인 겁니다. 우리 쪽 사람이 돼야 이승만의 뒤를 이어서 부통령이 될 텐데 우리 쪽 사람이 인기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 쪽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60년 3월 15일 날 대선이 있었어요. 이걸 3.15 부정선거라고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표를 보면요. 대통령엔 이승만 박사, 부통령엔 이기붕 선생님. 근데 이기붕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표를 못 얻고요. 지금 부통령은 장면이죠. 장면이 계속 부통령을 하게 되면 이승만 박사가 노안으로 죽으면 권력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조병옥 박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또 무서운 얘기 드릴게요. 조병옥 박사가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대선을 앞두고 한 2월 달쯤, 그러니까 한 달 또 앞두고 너무 심장이 안 좋아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가십니다. 이상하게 자꾸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조봉암 있잖아요. 그 조봉암은 이승만이 59년도에 간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승만 박사는 이제 혼자 대통령이 당연히 당선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기붕 후보를 이승만 박사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속지 말고 바로 뽑자 부통령 하면서 트집 마라 건설이다 자유당 하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3.15 대선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부정선거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요. 지정하고 있죠. 여기 사람이 이게 표 넣는데 넣어서 이게 해서 이거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뽑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예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무신 돈을 주면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뽑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 투표하는데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이승만과 이기붕을 뽑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데요. 지금 뭔가 막 불태우고 있죠.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 시골에서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함 자체를 가져다가 다른 투표함, 그러니까 이기붕 후보로 잔뜩 찍은 투표함으로 바꿔치고 남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용지를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2,000명이 살아요. 2,000명이 사는 마을에 선거인단이 2,000명이라고 한다면 뭐 2,000명이 이기붕 표가 나온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2,500표 정도가 이기붕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조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붕을 뽑은 걸로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서 결국 부통령으로 이기붕이 당선이 되는데요. 다 압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자 그 전후로 이번 선거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한 학생이 마산에 있는 한 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갔다가 그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에 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엄마가 계속 그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내 아이 좀 찾아주세요. 내 아이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죽은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학생이 바로 김주열인데요. 김주열 학생의 얼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였는데 엄마가 한 달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이거 좀 약간 여러분 좀 이런 장면 되게 미안해요. 이렇게 보여줘서 미안한데 그래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돼요. 눈에 최루탄을 맞았어요. 바다 앞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루탄을 쏜 뭐 경찰이 바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루탄을 원래 눈에다 쏘면 얼굴에다 사람 신체에 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신체에다 쏜 거죠. 그래서 이게 떠오른 거를 신문사 사람들이 찍어서 신문에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4월 19일 날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되죠. 먼저 나섰던 많은 사람들은 뭐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생, 초등학생,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인들, 시민들 정말 많이 시위에 참여하는데요.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보시면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들이죠. 부모 형제들의 그래서 막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라, 억울한 죽음을 밝혀라 라고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요. 이 시위를 경찰이랑 군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초반에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군인까지 동원이 되는데 군인들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중립을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시위가 조금 더 크게 됐죠. 이 당시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그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붙이지 못한 편지입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야단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희 모든 학생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도 하고 김주열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도 하면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자 1960년 4월 25일 교수단,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단까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하면서 교수단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참지 못하겠다 하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 그래서 대학 교수단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교수단까지 나서게 되자 미국에 있던 그 한국 사령부에 있었던 군인이 그러니까 대장이 가서 이제 이승만에게 하야를 권유하고요. 이승만은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19 혁명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떠났으니까요.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거 대통령이 계속 해먹자 하면은 정말 끝도 없겠어. 아예 법을 바꾸자라고 해서 개헌을 했습니다. 1960년 6월이고요. 내각 책임제, 내각에서 책임을 지자. 당은 2개만 만들자라고 하는 내각 책임제 양원제로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요걸 이해를 하실게요.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어요. 국무총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다면 누가 더 핵심이죠? 대통령이 더 핵심이죠. 그건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각 책임제는 국무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입법부, 국회의원이죠. 사법부는 법관을 의미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공무원 등이 있는 이렇게 삼권 분립이 쭉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한번 선출하는 거에 의한 권력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통령제에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따로 구성합니다. 국민이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선출하고요. 행정부의 대통령도 따로따로 선출하죠. 근데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는요. 국민이 입법부,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당이 많은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각, 총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입법부가 지금 얘기하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에서 뽑은 대표가 국무총리가 돼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대통령은 있으면은 외교적인 문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수당이 국민의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면 약간 대통령 일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서 직접 행정부를 장악을 하면은 국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이 되니까 더 좋다. 그리고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따로 있으니까 권력이 견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의원 내각제, 다른 말로 내각 책임제, 총리가 권력을 담당하는 내각 책임제를 시행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약간 법이 바뀌었다. 총리가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장악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기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48년에 1대 대선에서 이승만이 4년 중임만 가능 간선제로 당선됩니다. 52년 4년 후에는요. 그리고 또 4년 후인 56년, 또 4년 후인 60년엔 이승만이 계속 당선이 되는데요. 2대 대선, 3대 대선, 4대 대선이죠. 다 모두 다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이걸 당선되기 위해서 발췌 개헌을 하는데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죠. 그리고 3대 대선에서도 당선되기 위해 4.4 5.2 개헌을 하는데요. 중임만 가능하다는 걸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로 계속 하려고 했으나 안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헌법이 바뀌어 내각 책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개헌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빈칸을 채울게요. 기말 13번 프린트입니다. 피셨나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이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입니다. 적으셨나요? 첫 번째 선거에서 재헌헌법 살펴보면요. 간선제의 임기는 4년, 중임만 가능하고요. 정통령,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부통령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첫 번째 대선이 끝나고 두 번째 대선 1952년에 발췌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이 당선되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한 겁니다. 5 세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 다음 넘어갑니다. 개헌을 또 하죠. 56년도에 당선되기 위해 4.4 5.2 개헌을 하게 됩니다. 중임 제한을 없애려고 했죠.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실패할 뻔했으나 반올림 4.4 5.2을 내세워 통과합니다.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되고요. 신익희는 사망했고요. 그리고 장면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이 되죠. 3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다 적으셨나요? 4.19로 이어집니다.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고요. 사람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통해서 몰아냅니다. 과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개헌을 했고요. 장면 내각이 수립이 돼서 국무총리가 권력을 바라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혼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적으셨나요? 오늘 좀 수업이 길었는데요. 줌에서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상 끝났습니다.